여기서 난쟁이가 뭐라 그래요? 금실로 자아지면 나에게 무엇을 주겠소?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반지 하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손가락에 낀 반지를 드리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가락에 낀 반지.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그, 결혼 약속으로 아니면 뭐 사랑에 대한 어떤 징표로 반지 주잖아요. 그 반지가 갖고 있는 게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동그랗다라는 것 때문에 반지도 목걸이와 같이 전체성과 관련된 어떤 상징이다. 그러면 이 반지가 전체를 나타내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음, 이 두 번째, 난쟁이가 이제 두 번째 거래에서 난쟁이가 요구한 게 반지죠. 목걸이나 반지는 전체성하고 관련된 상징이지만 여기서는 이 동화에서는요, 난쟁이와의 거래에서 난쟁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라고 할까요? 기술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쟁이가 부리는 요술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난쟁이가 요술을 부리지 않고 휘리릭 휘리릭 이제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목걸이나 반지가 전체성에 해당되지 않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대체적으로 다른 동화에서는 나중에 그 왕자와 공주가 어렵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을 때 반지를 이렇게 끼워준다. 이럴 때에는 이제 둘이 합의를 이룬다라는 것하고 이제 전체성을 이룬다라는 그런 차원인데 여기서의 어떤 반지는 난쟁이하고의 거래에서 주는 대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앗간집 딸에게 그 목걸이나 반지는 그녀가 갖고 있는 목숨에 버금가는 어떤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목숨은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어떤 것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전체 중에서 그래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목걸이와 반지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난쟁이는 처녀의 어떤 중요한 정신적인 요소를 두 가지나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와 목걸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난쟁이는 방앗간집 딸의 많은 부분이 이제 동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이게 파는 거와 다름이 없어요. 난쟁이가 이 아가씨의 육체만 안 가졌지 정신의 어떤 한 3분의 2 정도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가져간 거나 다름없어요. 네, 무의식의 인격하고 같이 이제 음식을 먹거나 그러면은 대부분 그 무의식의 어떤 인격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친한 사람하고는 어떻게 하냐면 밥을 나눠 먹죠. 밥을 같이 먹거나 이럴 때 밥을 먹는다라는 거는 서로의 어떤 세계를 공유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융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방앗간집 딸의 어떤 내면의 어떤 인격이거든요. 이 융심리학에서 볼 때 이 난쟁이라는 인격이 진짜 있냐? 아니에요. 이 여성, 이 난쟁이집, 아니, 방앗간집 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외부로 드러난, 투사되어 드러나는 인격이잖아요. 그게 난쟁이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융심리학 관점에서 볼 때 이 난쟁이는 방앗간집 딸의 어떤 내면 인격이에요. 내면 인격인데, 뭐라 그럴까요? 현자 같은 인격은 아니에요. 난쟁이는. 하지만 어떤 무언가 우리의 인격을 초월한 어떤 인격이죠. 그래서 어떤 우주적 존재 혹은 영원한 존재다. 이상하네. 비천한 방앗간집 딸인데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재산이 많은 여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를 이제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풀어갈 거예요. 왕이 이제 요구하는 처음에 아주 큰 방에 가득 담긴 집이었잖아요. 이번에는 더 큰 방이죠. 예, 더 큰 방에 가득 담긴 그 지피예요. 그래서 이제 금실을 만들어내는 건데 우리가 이제 실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은요 옷감을 짜는 원재료죠. 그쵸? 그다음에 옛날에는 주로 이제
그 옷감이나 아니면 양탄자를 만들 때 필요했어요. 그래서 동양과 달리 서양에서는 양탄자를 되게 많이 만들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산악 지역에 사는 원시 부족들도 양탄자를 참 많이 만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이라는 거는 엮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줄과 날줄로 이렇게 엮어내요. 그래서 천을 만들고 옷감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실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바탕을 채우는 거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실과 실을 엮어준다라는 것을 결속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는 운명의 실로 묶였어. 뭐 이런 표현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어떤 토대를 엮어주는 운명의 실, 뭐 이런 걸로도 표현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까지 보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황금실을 보유한 자는 누구예요? 처녀예요. 난쟁이가 아니에요. 난쟁이는 뭐냐면 황금실을 만드는 자가 난쟁이인 거죠. 그쵸? 그래서 요구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 집을 금실로 만들어 하고 요구하는 자는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자, 저 왕 현실적인 측면으로 아니 동화만 보자면 이 왕 진짜 못됐네? 라고 볼지 모르지만 심리학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이 여성으로 하여금 지피라는 걸로 그 황금실을 만들어내도록 요구를 했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녀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요구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현실로 볼 때 누군가가 이제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혼을 낼 때 이 아이가 혼을 내서 이 아이한테 이 아이의 어떤 행동이 바꿔지거나 아니면은 혼을 내므로써 가르치다가 모를 때 혼내는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가능성이 있는 아이. 그죠? 이 아이는 내가 뭔가 조금 하나만 더 가르쳐 주면은 알 법한 아이인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조금 혼을 내더라도 강한 채찍을 휘두르더라도 진짜 채찍이 아니죠. 그러더라도 이 아이가 알아들을 것 같고 변화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전혀 바탕이 없다. 그러면은 오히려 혼내지 않아요.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왕이, 심리적으로 이 왕이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건 뭐예요? 그 방앗간집 딸이, 여기서는 원문에는 소녀로 나와요. 근데 이제, 번역본에는 방앗간집 딸로 이렇게 나오죠? 예, 소녀라고 해보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소녀의 어떤 능력을 알고 있어요? 예, 금실로 만드는 능력. 근데 이제 이 금실은 있잖아요. 누가 만들어요? 소녀가 직접 만들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소녀의 어떤 그 파트너가 되는 거죠. 난쟁이가 만드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것을 자꾸 유도하는 자는 그쵸? 그 왕인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소녀를 다 돕는 인격들인 거죠. 대신 이 여성이 무엇을 대가를 치러야 돼요.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처음에는 목걸이를 주어야 됐고요. 두 번째는 반지를 주어야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마지막에는 뭐를 줘요? 이제는 내가 너의 아내를 맞아들일 거야. 다시 한 번만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여성의 능력을 엄청 많이 개발시켜 주는 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운명의 길을 안내하는 인도자다. 이 여성이 운명의 길을 가도록, 그죠? 제대로 된 운명의 길을 가도록 안내하는 자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